네, 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샬롬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는 의료선교에 있는 이춘택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그레이스홀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직접 모시고서 건강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고, 혹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두들 다 같이 자유롭게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건강 강좌도 다 모여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폐암입니다. 폐암은 여기 타이틀에서 말했듯이 남성, 여성 암 사망률 제1위의 암입니다. 암 중에서 제일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가 2021년이고 보고 제가 82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의사 생활을 한 지가 한 40년이 됐고 또 호흡기내과 의사가 되고 폐암을 전공으로 한 지가 이제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폐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한 강의를 하면은 의과대학 학생 혹은 뭐 내과 전공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지만은 오늘은 이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환자를 많이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기관지는 어떤가요? 또 폐는 어떤가요? 우리가 호흡기는 기관지하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관지하고 폐는 서로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지는 나무로 치면은 나무 가지에 해당되고 폐는 그 잎사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통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 나무 잎사귀, 폐포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암이란 뭔가요? 되게 이제 폐암이라고 하면은 이 기관지하고 폐에 생기는 암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폐암, 기관지암을 통칭해서 폐암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의학적으로는 다 같이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암이 아주 흔한 질병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폐암을 걸린 분들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암 하면 무조건 위암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 1위의 암은 폐암입니다. 어느 나라 다 할 거 없이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한두 나라는 예외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폐암이 사망원인 1위고 1년에 한 175만 명이 폐암으로 죽습니다. 작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에 약 전 세계에서 한 200만이 죽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이것이 이제 매년 이 정도의 환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사망률의 30%가 폐암이고 사망률 2위부터 4위의 암을 다 합쳐도 폐암보다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암은 과거부터 위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폐암이 흔한 질병인가? 이 오른쪽 A 쪽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남자입니다. 남자를 보면은 제일 많은 거는 아직까지 발생률입니다. 위암이 제일 많고 폐암은 요 주황색인데 지금 폐암은 발생률로는 2위입니다. 그리고 여자에서는 이제 요 갑상선 암을 빼면은 유방암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폐암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폐암은 발생률로는 5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암은 아니에요. 남자에선 두 번째, 여자에서는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 됩니다. 그런데 폐암이 매우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생률은 남자에서는 2등, 여자에서는 5등인데 사망률로는 남자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1등이 쭉 처음에 이제 위암이 제일 많다가 한 1990년도 후반부터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많이 떨어지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좀 올라가고 있어서 폐암이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담배를 안 피면도 불구하고 폐암의 사망률이 이제 계속 늘어나서 2005년도부터는 여성에서도 폐암이 사망률이 1등입니다. 그동안은 유방암이 위암이 많고 그러다가 위암이 줄어들면서 여성에서도 사망률 1위 암은 폐암입니다. 그러면 위암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발생률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암은 발생이 되더라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발생률은 높아도 사망률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위암은 죄송합니다. 위암은 우리 완치율 그때 5년 생존율은 완치라고 부르는데 약 76% 정도 되고 요거 한 30년, 20년 이상 동안에 회복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암은 계속 낮습니다. 90년대 초반에 11%,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28% 정도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암보다 폐암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인데, 다행이란 말은 이상하지만은 폐암보다 더 나쁜 암이 있습니다. 그거는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20몇 년 이상 사망 치료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걸리면 거의 대부분이 5년 이내에 돌아가시죠. 그러나 췌장암은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췌장암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현재 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폐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폐암은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 되고 전임의를 끝나고 이제 폐암을 전공으로 시작한 게 199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21년이 됐는데 과거에는 폐암 환자는 딱 들어오면은 그저 남자,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노인네, 숨이 헉헉 차고 기침 콜컥하고 콜록콜록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변했어요. 여자가 많고 젊고 한 5, 60세 정도 되고 담배를 안 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에는 좀 하위 계층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상위 계층에서 많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도 숫자를 보면은 남자하고 흡연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여자분들 비흡연자의 폐암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암은 왜 걸리나요? 폐암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흡연입니다. 앞으로 제가 흡연과 상관없는 폐암을 강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는 흡연이에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담배 연기 속에는 약 한 40종류의 발암 물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들이마시면서 오는데 보통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 10배 내지 한 40배 정도 폐암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은 사람과 계속 피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9배, 계속 피운 사람은 20배.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간접흡연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담배 피시면은 이제 옆에 사람들의 담배 연기에 많이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쫙 피는 사람이 들어 마셨다가 또 나오는 그 공기도 있고 아니면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끝에서 이렇게 타들어가는 연기 있잖아요. 타들어가는 연기가 이제 간접 인다이렉트 사이드 스트림이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이마셨다 나오는 것도 많이 흡입을 하지만 이 사이드 스트림에서 나오는 담배를 꽁꽁처럼 들고 있으면 거기서 피어나오는 연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데 발암 물질은 이 사이드 스트림이 훨씬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이 필터를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연기에는 필터를 통하고 사람 몸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많이 희석이 되는데 밖에서 그냥 노출된 담배 연기 끝에서 나오는 거에는 발암 물질이 아주 많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노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흡연자보다는 적지만은 옆에 핀 사람은 그야말로 억울하죠. 자기는 담배도 안 폈는데 옆에 동료나 배우자가 펴서 걸리게 되는 건데 그때 비율은
약 1.2 내지 1.3배. 아까 뭐 10배, 20배 뭐 이런 것보다는 작지만은 억울하게 옆에서 걸리는 사람들의 비용증도 한 1.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뭐 저희가 집어넣을까 말까 했는데 PLCO-M2012 2012년에 폐암 반응 확률 예측식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좀 계산을 해보십시오. 현재 나이, 현재 담배를 피고 있냐 끊었냐 그걸 구별하고 하루에 담배를 몇 개 피를 폈냐, 그 다음에 담배 핀 기간이 얼마냐, 금연을 했으면 금연한 기간이 얼마냐 이런 거를 넣으면은 향후 6년 동안에 폐암이 걸릴 확률이 예측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흡연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고 현재 담배를 피고 있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한 20개 피 정도를 피고 그 다음에 담배를 핀 기간은 한 35년 됐다. 그 다음에 아직 피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끄는 금연한 기간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이럴 경우 향후 6년 이내에 폐암이 걸릴 확률은 약 2.5%가 됩니다. 상당히 2.5%는 난다 높냐 생각하는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PLCO 그 M2012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담배 피신 분들은 가서 자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다음에는 그 흡연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아직도 담배를 못 피시는 분들이 이제 못 끊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요번엔 비흡연자 폐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 여성분이 있습니다. 샤론이라는 분인데 샤론 베글리라고 그 유명한 그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뭐 달라이라마 마음이 뇌에게 묻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이분이 요 기사를 스태트 뉴스라는 기사에 송고를 하고 나서 5일 뒤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거의 기사 제목은 그러나 나는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자기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데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나오는데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의 폐암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 얘기입니다. 여성의 20%, 남자의 90%, 아니죠. 남자에서는 9%가 비흡연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나온 게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에서 비흡연자에서 0.45%, 흡연자에서 0.86%에서 폐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정책 위반자에게 저설량 CT 뒤에 나오겠지만은 통해 비흡연자에도 조기 발견을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인데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이제 위에 거가 되겠고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가 비흡연자입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비흡연자예요.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90%인데 아까 폐암의 여성 사망률이 1등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한폐암학회에서는 여성 비흡연자 폐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폐암과의 진단 치료 지침을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비흡연자 여성 폐암에 대한 캠페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면 외국은 어떨까요? 제가 한 달 전쯤 싱가포르에서 웨비나를 하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여성 폐암자의 흡연 비율. 여기서 보면은 붉은색이 여성이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남성인데 미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성 폐암 환자의 94% 정도가 흡연자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남자를 쭉 보면은 중국이나 타이완, 한국, 일본, 홍콩, 유럽, 미국 다 남자에서는 흡연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90%, 대만이 조금 낮아서 77%다 이렇게 되는데 여성은 이제 확 차이가 납니다. 여성은 환자 중에 흡연자의 비율은 중국은 한 5%, 타이완은 6%, 한국은 10%.
그 다음에 일본이 25%, 홍콩이 28%.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50%, 90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서양하고 동양하고의 차이가 급격히 많은 게 여성의 비흡연자 폐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폐암학회 이제 조기 발견 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미국 유럽 학자들하고 이제 싸웁니다. 미국이나 유럽 의사들은 흡연자에서의 폐암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거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흡연자도 해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아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말이 좀 안 먹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논문 나오고 일본, 중국에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또 대만에서도 큰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비흡연자 폐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흡연자, 비흡연 여성. 뭐 꼭 여성이라 했지만 뭐 남자 비흡연자도 있고 거기서도 폐암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성별의 차이는 저는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답은 잘 모릅니다. 추정되는 게 첫 번째는 간접흡연이에요. 대개 남편분들이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직장에서 담배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간접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이상한 게 1990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간접 흡연한 여성들의 인구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리어 아마 지금이 더 줄어들었겠죠. 남자도 담배 피는 비율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생각되는데 더 늘어난 것은 간접 흡연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지만은 저는 요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것들이 더 중요한데 환경 노출, 성면, 대기 오염,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는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생각되고 또 직업적으로 담배를 안 피더라도 뭐 진폐증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되게 여성분들이 뭐 탄광에서 일하거나 돌광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여성의 비흡연 폐암으로는 진폐증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실내 환경에서 라돈 노출. 그다음에 요리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폐암의 가족력, 스트레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대한폐암학회에서 비흡연자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담배를 하나도 안 폈는데 왜 폐암이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제일 자기한테 위험 요소가 되냐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1등 대답이 뭔지 아세요? 시댁과의 스트레스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놀라기도 하면서 이거가 원인일까?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학적으로 제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라돈, 그다음에 실내 요리가 생각되는데 아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아시아 쪽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담배 안 피는 여성분들을 비교를 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한국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한국인이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훨씬 폐암 발생률이 높아요. 한국인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그런 걸 보면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 사람도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공해물질.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럼 일본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 친구들은 자기네 나라는 미세먼지가 비교적 적은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라돈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가서 가족 집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고 많은 데들이 그냥 나무로 진 집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많은 나라들은 아시아계 나라들은 커다란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삽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이라는 거는 라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큰 건물에서 살고 저는 그거가 원인이 아닌지 아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폐암의 가족력 이게 지금 또 대만 연구에서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제일 발생률이 높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느 나라 통계에서도 다 가족증, 특히 이제 부모, 그 다음에 형제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폐암의 발생력이 높아집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꼭 물어보는 게, 그 환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누나도 걸렸고 엄마도 걸렸고 다 담배 한 폈는데 걸렸다. 그러면 폐암은 유전인가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결론은 유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랬듯이 가족력은 있어요. 일촌 중에 폐암 환자가 있으면 발생률이 두세 배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의 원인으로는 가족들은 일촌과는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떤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아주 많이 펴도 폐암에 안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발암 물질이 노출이 될 때 그것을 해독하는 능력이 있는데 해독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그 해독하는 능력은 유전이 되지 않나 이런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은 아니지만은 가족력은 있다. 그래서 가족에서 폐암이 있으면은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빨리 끊어야 되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라도 검진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이 폐암이 어떤 증상이 있냐? 불행히도 폐암을 특별히 이거 증상이 나타나는 폐암이다.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기의 폐암, 최근에 발견되는 폐암은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진단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뭐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또 목소리가 쉰다든가, 또 얼굴이 붓고 붉어진다, 또 어디 전이가 일어나면은 그 부위에 통증이 온다. 그렇지만은 요 위에 것들 보면 기침 뭐 이런 것들 다 폐암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은 없고 또 이런 증상들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초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폐암이 또 어떤 질문에서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자, 폐암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뉘는가? 이건 조금 뭐 전문적인 의학적인 얘기가 돼서 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요즘들은 뭐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폐암이라고 얘기 듣고 오면서 본인이 혹은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소세포란 거는 세포가 하나하나가 작다죠.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셀 칼시노마라는 겁니다. 스몰 셀이고, 근데 비소세포 폐암은 작지 않다. 넌 스몰 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평평상피세포암, 서남 대세포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서히 자라나고 단계적으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행이 돼 갑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한데 이 소세포 폐암은 폐암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에요. 상당히 빨리 자라고 초기에도 아주 전이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어요. 아주 일부에서는 수술하기도 하고 대부분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소세포 폐암은 거의 100%에 가깝게 그 담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후는 아주 나쁘고요.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평평상피세포암이랑 대세포암이란 거는 담배가 거의 원인입니다. 근데 서남은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서도 많이 걸리지만은 비소세포,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서도 폐암이 걸리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서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폐암, 평평상피세포암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흔했는데 최근에는 서남이 훨씬 많고 제가 97년대 통계했을 때 서남은 한 30% 그리고 평평상피세포암이 한 40~50%였는데 지금은 서남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한 80%가 다 서남이에요. 왜 이렇게 변화가 됐나? 저희도 놀라면서 원인들을 많이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폐결절로 옵니다. 폐결절 혹은 간유리임령의 결절. 제가 아마 간유리임령의 결절에 대해서 뭐 찾아보면 제가 그쪽에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간유리임령 결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폐결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먼저 폐결절이라는 거는 3cm 이하의
작은 혹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폐결절이라고 하면 그 3cm 이하의 혹이다, 암이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양성의 결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설명할 때 폐는 아주 보드라운 스폰지 같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제 50년, 60년, 70년을 살다 보면은 그 폐에 여러 가지 흉터들이 생겨요. 결핵을 앓았던 흉터, 뭐 폐렴을 앓았던 흉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결절이 생겨요. 그건 염증성 결절이죠.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는 특별히 뭐 폐를 앓은 적이 없는데 왜 결절이 생기나요? 그럴 때 꼭 환자들한테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한 60대 정도 되면은 차로 치면은 한 7, 8년 이상 탄 차입니다. 큰 사고는 없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저기 긁히고 찢긴 자국이 있죠. 폐도 그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안심시켜 드리는데 문제는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는데 폐 결절을 우리가 최근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형결절, 그냥 단단한 진한 결절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고형결절, 아주 뽀얗게 흔한 순수 간유림령 결절이었는데 간유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리는 투명해서 밖에서 내부가 잘 들여다 보이죠. 근데 고기를 이렇게 뽀얗게 해서 밖에서 내부가 잘 안 보이게 해요. 그렇다고 아주 진한 건 아니고 벽같이 진한 건 아닌 그런 결절을 간유림령 결절이고 그것이 섞여 있는 게 혼합 간유림령 결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 매일 왼쪽에 있는 그거가 순수 간질임령의 결절인데 이렇게 이제 뽀얗게 여기 포인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뽀얀 결절이고 저 안에 하얀 줄이가 있는 거는 이제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사진의 위쪽에 보면은 하얀 점이 찍혀 있죠. 이 왼쪽 거랑 비해서 뽀얀 결절이 아니라 하얀 진한 결절이죠. 저거는 완전 고형 결절이고 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요 뽀얀 결절 내에 가운데 좀 진한 포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형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데 요거를 복합 간이류 음령 혹은 부분 음령 결절이라고 고형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간유림령 결절은 그 암의 그 전 단계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주림령 결절이 폐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첫 번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게 97년도예요. 삼성의료원에서 딱 한 케이스를 이제 발표를 한 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이게 간주림령 결절이 무지 많이 발견되고 여기서 일부에서 폐암이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00년도 초반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어느 병원도 20년 이상 본 사람들은 없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저희 병원도 이제 10년 이상 경과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서 계속 그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간주림령 결절이 특히 여성에게 많고 남성도 있지만은 비흡연자에서 아까 폐암이 많아진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런 그 뭐 영어로 썼는데 우리말로 잘 치면서 AAH, AIS 요것들은 대부분 아까 순수 간이림령은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고형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미세 침륜 폐암이 되고 거기서 진행되면 폐암이 되는데 아까 다시 가볼까요? 제일 왼쪽 거는 순수 간이림령입니다. 가운데 진한 포션이 없는 거는 이런 건 대부분 암의 전 단계 AAH 혹은 AIS. AIS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제자리 암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이 되게 전 단계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수 간유림령, 그 복합 간유림령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립성 폐결절도 폐암일 수도 있고 저건 또 혹시 폐암이 아니고 대개 염증에 의한 흉터는 또 저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에서 암으로 진행되는데 그 몇 퍼센트에서 암으로 진행되냐? 처음에 사이즈가 다른데 그 순수 간이림령이고 발견됐을 때 5mm 이하인 경우는 폐암으로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한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저게 1cm가 넘는다든가 혼합 간이림령으로 되면은 폐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가 문제가 이 진행이 아주 서서히 일어나게 돼요. 보통 암은 뭐 발견돼서 1, 2년 내에 이렇게 암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암으로 넘어갈 때는 지금 뭐 5년, 10년
아마 지금 저희가 10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10년 동안 별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에 자라는 케이스들도 꽤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1년 간격으로 계속 경과를 좀 봐야 됩니다. 초기에 조금 진할 때는 좀 더 자주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거의 또 특징은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저설량 CT에서 발견이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흡연자에서 나오는 폐암, 아까 얘기했던 소세포 폐암이나 평평상피세포암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관지하고 폐를 얘기할 때 기관지 쪽에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T에서 초기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서남, 이 비흡연자는 대부분 서남인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폐포,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CT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 폐암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일단은 흉부 사진이 첫 번째죠. 자, 근데 요 흉부 사진이 간단한 이제 흉부 엑스레이라는 건데, 이 2012년 12월에는 깨끗했어요. 그러나 한 3년 뒤에 보니까 왼쪽 윗부분에 커다란 혹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지만은 초기의 폐암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기 진단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폐암이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연구들이 무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1980년도, 90년도부터 쭉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환자분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은 혈액 검진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혈액 유병률이 몇 %다 5년마다 쭉 해오고 있는 바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병률 검사는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떠서 폐암도 엑스레이로 찾아보자 했는데 결국 조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흉부 CT가 제일 중요한 진단법이고 폐암 발견하는 데는 현재 제일 중요한 건 CT입니다. CT는 폐암이 있냐 없냐도 발견할 수가 있고 크기도 발견할 수 있고 전이가 돼 있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는 데 좋은데 조기 진단에도 유용하고 보통 이제 흉부 CT를 찍가 보면은 그 다음에 딱 찍고 나서는 그럼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폐암인가 아닌가요? 폐암 같습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 검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전신으로 퍼져 있나요? 꼭 물어봐요. 퍼져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흉부 CT는 그 가슴 쪽만 보기 때문에 전신을 보려면 전신 CT를 찍어야 되고 너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PET CT라는 게 있습니다. PET CT를 찍으면은 요 덩어리가 암에 가까운 건지 혹은 딴 데로 전이돼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은 위에가 흉부 CT이고 요쪽 왼쪽에 그 암덩어리가 보이는데 요거에 똑같은 거에 PET CT입니다. 여기 이제 노랗게 진하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이제 암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만 보여줬지만은 전신을 다 찍음으로써 딴 데 전이돼 있는가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병기, 아까 환자들이 말해서 폐암 1기, 2기, 3기, 4기 대부분의 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물론 진행된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오늘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보통 우리가 초기라 그러면 1기, 2기를 초기라고 얘기하고 3기는 진행이 돼 있는데 국소적으로 진행돼 있고 4기는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는 폐암만 있고 그 주변에 림프절로도 전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없고 2기는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데 림프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전이가 림프절이 있습니다. 1단계 림프절까지 그 암 바로 주변에 림프절까지만 전이돼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되면은 3기가 되고 딴 장기로 있으면 4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는 다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아까 소세포 폐암은 수술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고 약물치료, 방사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원칙 뭐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된다. 1기 수술입니다. 그리고 1기를 A, B로 나누는데 1기 A는 수술로 끝이고 1기 B는 수술하고 나서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해서 확인 사살하는 치료를 더 하기도 합니다. 2기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되면은 이제 수술의 롤이 적어집니다. 4기는 뭐 이제 수술은 못하고 항암 치료 혹은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3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술은 안 하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고, 아시아계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하는,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던가, 요 세 가지를 복합으로 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최소한 2기 내까지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예후가 어떻게 되냐? 폐암은 아까 치명적이고 발견이 늦으면 다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5년 생존율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1기, 2기, 3기, 4기라고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기를 A하고 B로 나누는데, A는 또 1, 2, 3으로 또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 1기 A는 수술을 하면은 77에서 92%까지 한 8, 90%가 완치가 됩니다. 1기 B는 68%. 야, 1기 B인데도 한 3분의 2만 생존을 합니다. 아주 안 좋죠. 2기만 되면 벌써 50%, 60%로 떨어지고, 3기, 4기가 되면은 거의 완치율은 물론 이제 의학에서는 제로는 없습니다. 항상 기적이 있기 때문에 4기가 된데도 완치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주 기적적인 얘기고, 거의 장기 생존은 드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폐암 환자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당장 이래요. 수술하면 빨리 죽는데요. 죽는다면서요. 폐는 가슴을 열면은 빨리 퍼진다고.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개념들이 변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환자분은 폐암 진단 내리면서 수술 대신 항암 치료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환자분이 어떤 분들은 만세 불러요. 나 수술 안 해도 된대. 그러면 저희 깜짝 놀랍니다.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자는 거지, 수술을 안 해도 돼서 항암 치료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꼭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수술을 한다고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하고도 돌아가시는 예가 많아요. 그러나 수술 없이 완치는 없다. 수술 없이 완치가 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의사들이 판단을 하면 꼭 받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폐암 수술이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습니다. 이 갈비뼈 사이로 한 30cm, 40cm를 쫙 째고 크게 폐를 열어서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분은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닙니다. 흉곽경이라는 내시경을 있었는데, 여성분들 흉곽경 수술에는 별로 익숙지가 않은데, 복강경 수술, 무슨 피임 수술을 한다든가 뭐 해서 복강경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요 가슴을 한 3, 4군데를 조금 한 2, 3cm 째고 거기다가 흉곽경이라는 일종의 내시경을 넣어서 그 폐를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시경 수술한다 그러면은 겉을 째지 않고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한 2, 3cm 째고 거기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요즘은 아주 초기 분들은 수술하고 그냥 일요일날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퇴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폐암은 일단은 걸린 거는 불행한 일이지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하자 그러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표적 항암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폐암 환자들이 생존율이 90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 원인에는 조기 발견해서 수술해서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아마 최근 20년 동안 세계 제약 암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모든 제약회사들은 폐암 치료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암이 첫째 환자가 많고 수술 못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그 전에 기존의 약물 치료는 효과가 적었고, 그 다음에 좋은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기전의 약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효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다 수술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술할 때는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
수술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암 조직을 얻으면은 거기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보는데 대표적인 게 EGFR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요거를 타겟으로 치료하는 그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레사, 타세바, 요즘은 뭐 타그리소,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한양에서 또 개발된 레이저티니비니 뭐 이런 경구용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완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폐암 환자들은 수술 못하고 할 땐 뭐 6개월 내에 돌아가시고 뭐 그랬지만은 이걸 드시기 시작하고 효과가 있으면은 뭐 수년간 생존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일회산이 타세바의 약값이 한 달 약값이 600만 원, 700만 원 냈는데 요즘은 다 보험에서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맞으면은 한 달 약값은 한 6만 원 정도. 다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치료하다가 보면은 꼭 내성이 생겨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 영국에서 생겼다, 남아공에서 생겼다 다 이러는데 이 암세포들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를 막 치료하는 약이 생겼어. 약이 생기고 다 죽어나가니까 암세포들도 거기에 또 대항하는 돌연변이가 또 생겨요. 변이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지는데 또 변이가 생기면은 또 뭐 의학자들도 또 머리가 좋으니까 그 변이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3차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약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거에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기 폐암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거 치료하겠다. 이건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여성 그 비흡연자 폐암에서 EGFR 돌연변이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상당히 다양한 일입니다. 그 EGFR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잘 발견되는 4대 요소가 있어요. 비흡연자고, 서남이고, 여성이고, 아시아인이고. 한국 여성들은 이게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60 내지 70%에서 발견돼요. 유럽은 여성이고 그러더라도 요 발생률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아마 아마 민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치료는 잘 되지만은 완치는 안 되고 수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00년대 초반에서도 한 10년간은 그 표적 그 치료제의 시대였다 생각하면은 2010년 이후는 면역치료제의 시대입니다. 면역치료. 그동안 그 암을 면역치료하자는 얘기는 거의 뭐 한 100년 이상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으로 암을 치료했다. 뭐 여러 뭐 그동안 뭐 돌팔이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대체의학에서 면역으로 암을 치료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그거는 다 저희 그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속설에 지나지 않는 거고 폐암을 어쨌든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는 건 얘기는 저도 옛날에 유전자 치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원칙을 보면은 암세포는 미친 세포예요. 정상 세포랑 다릅니다. 아까 EGFR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 세포는 원칙적으로 사람에는 이제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세포들은 타치하지 않지만은 비정상 세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발견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암세포도 죽여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암세포도 대부분 발생하더라도 면역 체계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아마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 하루에 한두 개의 암세포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건 초기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암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는 이미 사람의 면역 체계, 면역의 감시 체계라 그러는데 감시 체계를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뭐 돌파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의학 용어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네들이 가면을 씁니다. 암세포인데 어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PDL1이라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가면을 쓰고 그 피해가 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의학자가 알고 나서 감염을 없애는 그런 항체를 만들었어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면역 백신이 항체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항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먹는 약은 아니고 주사약을 맞습니다. 보통 2주 혹은 대부분은 3주 간격으로 계속 효과를 보일 때까지 암세포가 쭈그러들고 다시 커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비싸요.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으로 해석돼서 조금 사지겠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완치가 되진 않고 이제 오래 살게는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일부 환자에서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폐암은 첫째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방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조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 연구들이 아까부터 쭉 있었다 그러는데 다 한마디로 결과는 꽝이에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안 찍거나 그 폐암 발견되는 확률도 똑같고 폐암으로 죽는 확률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였죠. 그 이후로 흡연 CT를 이용해보자 그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초반에는 좀 실패를 하다가 요거는 아마 의학자 특히 호흡기나 종양내과 의사들은 거의 성경처럼 보는 이제 연구가 되겠는데 이거 미국의 NLST 연구라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거의 2000년도 초반부터 한 10년을 연구를 했는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어요. 일반 사람을 대상한 건 아니고 55세에서 74세고 담배를 핀 감년이 30감년. 감년이란 거는 담배를 한 갑을 1년 폈으면 1감년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갑을 5년 폈다 그러면 10감년이 되고 그러니까 한 30감년이면 한 갑씩 30년 이상을 피고 또 끊었다 하더라도 끊은 지 15년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군으로 나눴어요. 이게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스타디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데 한 군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한 군은 그 CT를 찍었었어요. 저설량 CT라고 보통 위에 CT의 단점은 방사선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영제를 맞고 쓰는 CT는 방사선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설량 CT라고 방사선량을 낮추고 주사도 맞지 않고 찍는 CT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 CT에 방사선 노출이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보면서 폐암을 발견해서 봤는데 CT로 찍은 사람들이 쭉 경과를 보니까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20% 이상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오늘 듣고 계신 분들에서도 국가 폐암 검진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그동안 폐암 검진은 암 검진은 5대 암 검진이었어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그러다가 저희가 막 주장을 해서 2019년 7월부터 한국 건강보험 암검진에 폐암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 나라는 약간 기준이 달라지고 위랑 거의 같은데 54세부터 74세 현재 흡연하고 30감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예요. 물론 여러 가지 스타디들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고 저도 이거를 이제 발표하면서부터 아까 세계 폐암학회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아주 높아졌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연구만 하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다 해준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너희들은 어떡하냐 돈은 어떡하냐 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CT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땅덩어리가 작고 CT를 찍을 수 있는 퍼실리티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흡연자에서의 폐암의 조기 발견은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됐습니다. 아직도 물론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흡연자나 혹은 담배를 폈지만은 30감년은 안 되는 라이트 스모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한국 그 여성 폐암에서의 그 여성도 우리 여성의 폐암 흡연 비율은 10% 이내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1등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낸 것이 이겁니다. 그 2019년도에 요즘 그 어느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있고 거기서 한 10년 전만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서 담배를 폈던 사람과 안 폈던 사람을 두 군을 나눠서 저살량 CT를 쭉 찍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흡연자에서 CT를 찍었더니 약 0.86%에서 폐암이 발견됐고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보다는 좀 낮지만은 0.45%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고 특히 그 비흡연자 폐암에서는 초기 폐암이 아주 높습니다. 이 흡연자 98%가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다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비흡연자는 스크리닝 하면은 초기에 발견율이 높고 초기에 발견되니까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제 발견율은 흡연자보다 조금 떨어지지만은 한 반 정도 되지만은 그거의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이제 비흡연자도 폐암 그 건강검진을 하자.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호흡기내과 의사들, 대한민국의 호흡기내과 의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CT를 찍으니까 방사능량이 많이 노출된다. 그것도 물론 저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거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 강의를 끝내면서 우리가 꼭 폐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폐암은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사망률 1위 암이고 제일 좋은 유일한 완치법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무조건 금연입니다. 내가 오늘 강의 중에 비흡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이제 국민 상식이고 그거 끊는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강조하고 제가 비흡연을 많이 강조했다 하더라도 흡연을 끊어야 된다, 그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원인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요리할 때 연기 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인덕션을 쓰던가 아니면 꼭 후드를 틀어놓고 하십시오. 거기에 가능한 한 노출이 되지 않게 하고 조기 발견 후에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저살량 CT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흡연자는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흡연자는 아직 이게 정답이 없어요. 현재 많은 의사들끼리 서희가 얘기할 때는 한 5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찍어서 깨끗하다 그러면은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찍고 물론 한 번 찍어서 뭐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는 의사들한테 찾아가서 그때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비흡연자는 5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요거는 아직 비공인 그 추천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 받는 게 아쉽지만은 혹시 또 좀 의문 나는 얘기가 있으면은 저희 예배 볼 때 저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